일단 뭐 얼굴이 나와도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고 토론도 생각보다는 유익하더라고요. 제가 좀 토론을 좀 하고 싶어서 뭐 토론이어도 좋고 저는 이제 묻고 답하다 이렇게 하는 묻고 답하기 제 식으로 이제 가품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답하다 갚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묻갑 이상한가? 묻갚기 이렇게도 쓰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 궁금한 건 뭐 상관없어요. 저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는 뭐 토론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 흐름터가 좀 더 잘 굴러가지 않을까.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아까 이제 플라톤이 죽기 전에 죽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본질로서 알게 되지만 본의 모습을 알게 되지만 이제 죽기 전에 많은 것을 깨닫고 죽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빨리 죽으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죽음 충동 같은 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살아야 할까 진리를 아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플라톤은 삶의 목표라면 그냥 죽으면 이제 불행한 거야. 죽으면 다 알게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아닌지 이걸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설명이 없죠. 일단 리베카는 정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태어나서 맨날 죄 짓고 살 텐데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천국 가서 구원받을 텐데 왜 안 죽고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플라톤에게서는 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환생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지옥이라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이제 명부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다 심판해가지고 올라가라, 내려가라. 응? 그러면 내려가는 놈은 이제 100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죠. 올라가는 놈은 1000년 동안 이제 천국에서 황홀하게 사는 거야. 뭐 그냥 기쁨, 파라다이스죠. 1000년 뒤에 다시 환생의 길로 이렇게 모여. 해가지고 운명의 새 여신이 이렇게 물레를 잡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모인 환생할 사람들에게 딱지를 탁 나눠줘요. 쪽지 같은 거야. 탁 나눠주면은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제 보고 선택을 하면 돼. 난 이거, 여기 왕, 여기 참주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문제는 레떼라는 게 있습니다. 레떼. 이 세계와 저 세계로 가로지르는 이 통로에 레떼라는 망각이라는 강이 있어. 이것도 신 이름인데 이 신을 거쳐야만 돼. 건너가면 이쪽에 있던 거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어. 근데 반면에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오면 또 이쪽에 있던 걸 기억을 할 수가 없어. 플라톤이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세계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저 세계로 가면 쓸모가 없어. 거꾸로 말하면 이 세계 공부 아무리 안 해도 저 세계에 가면 뭐 똑같아.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습관. 아까 에토스라고 그랬죠. 에토스, 습관. 아주 많은 연습을 한 사람은 몸에 배어 있어. 영혼이 그걸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뭔진 모르지만은 읽어봐 이제. 왕은 어떤 삶을 살아갈 사람인지 쭉 읽어봐.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한 삶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왕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훌륭함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막 싸움하고 뭐 이런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이 좋다. 저한테 좋은 거를 뽑는 거죠. 그때 뽑을 때 과거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덕성 또는 이러한 자기 갈고 닦은 그런 종교적인 또는 이런 철학적인 믿음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쌓아놔야만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죽으면은 쌓을 길이 없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게 되고, 잘 살고 오래 살면서 충분히 이런 덕성을 쌓으면은 그때 그 덕성 때문에 좋은 삶을 선택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고 이제 마치 그 비둘기처럼 쫙 유영을 해가지고 넷대강을 딱 지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갓난아기 영혼 몸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 들어오면 이제 그 이데아에 살았던 모든 기억은 또 사라져. 그래서 새로 배우면서 볼 때마다 새로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야. 아, 맞아. 이게 컵이구나. 그럼 이제 그때 컵의 본모습 본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좀 구차한 설명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잖아요. 엄마가 이건 컵이야. 그럼 얘가 까먹지. 근데 두 번째 또 뭐 가르쳐 줘. 이거 컵이야. 컵 해봐. 컵. 애가 이제 컵 따라해.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준 거를 다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삶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에 맡겨지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만족스러운, 이런 설명이 만족스러운 일은 없죠, 그죠? 또 뭐. 플라톤은 뛰어남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네. 근데 그 뛰어남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폴리스 해가 될 수도 있는 뛰어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봐도 막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정치를 너무 이상하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 뛰어남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양심 문제가 걸려 있죠. 뛰어나긴 한데 요놈이 도둑질로 뛰어나면 안 뛰어난 게 낫겠지. 이제 양심이란 문제가 있는데 이제 플라톤의 전제는 양심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뛰어나기만 하면,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그대로 행할 거라는 거예요. 지행할 일. 알기만 하면 그대로 행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요즘처럼 우리가 수많은 의심에 시달려 본 적이 없어. 야, 저렇게 뛰어나는데 설마 딴짓 하겠어? 그러면 옆에서 뭐래? 야, 그런 사람 수두룩해. 요즘은 의심을 안 하면 또 위험해질 수 있는 사회잖아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사기꾼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우리 이제 계약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대 사회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컨트랙, 계약이라는 건데, 계약을 왜 해요? 상대를 믿으니까 하잖아. 근데 계약을 왜 해요? 상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해.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도 되고,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근데 어쨌든 하긴 해야 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의심에 부닥치고 시험에 들어. 그래서 수많은 시험들을 거쳐서 내가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19세기 정도까지만 와도 이제 sincerity, 성실성이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응? 근데 예전에 그 공동체주의 있을 때는, 마을에서 시골에 살 때는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라 의심할 필요가 없어. 또 나쁜 짓 할 수가 없어. 근데 도시로 모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 처음엔 믿어. 선우가 뭐 날 속일 리가 없지. 근데 속여.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속이는 거야, 서로. 그래서 성실하라 이거는 삶의 교훈이 될 수가 없어. 성실했다가는 다 이제 속는 거죠. 성실성이 사라져버려. 대신 진정성 문제가 생겨나요. 오센티시티라고 하는 진정성. 네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이 불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거 읽어보면은 의심이라는 게 막 들어오잖아요. 또 이런 이제 그 상대방 막 속이고 사기 이러한 남을 이제 막 해코지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있었지만 정치계에 사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대로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좁은 사회로 가면 그런 건 사실 꿈꿀 수도 없잖아. 아는 사이에 내가 속일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날은 심지어 마누라도 속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세계인데 플라톤은 이런 의심이 좀 죄악시되는 이런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뛰어남은 항상 양심의 바탕에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론이 있어요. 플라톤에게도 도둑놈에 뛰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제 도둑님도 제대로 된 도둑놈이라면은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깨닫고 도둑질을 그만둘 거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정말 도둑놈이 뛰어나다면 도둑질 왜 하겠어? 도둑질 버리고 존경받고 또 명예로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제 믿음이 그랬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가 달라가지고 좀 우리가 좀 한번 접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질문이 있는 게요. 가치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게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물질적인 걸 가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거를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플라톤이 말한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딱 규정되어 있는,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옳고 그르다고 봐야 되나 그게 조금 헷갈려요. 가치의 등급을 매기는 거? 네, 등급을 매기는 것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제 플라톤은 그거를 좀 속 시원하게 좀 더 설명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우리 사회에 또 적용시켜 보면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 있다는 것을 또 행복하게 느껴서 그렇게 이제 내 안에서의 정신적인 그런 충만감을 갖고 충족감을 가지면은 그거가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겠지만 좀 요즘 효정 씨 개인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걸 좀 가치 있게 혼란스러운 여겨요? 것 같아요. 자기 가치. 가치요? 또 현대인들은 가치의 자유가 있어. 예, 그렇죠. 선택의 자유가 있죠. 여자의 가치, 남자의 가치, 장녀의 가치, 차녀의 가치.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스테이터스, 네.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셜 퍼슨, 사회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로 바뀌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없어.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이런 사람들은 뭐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이제 차이는 괜찮은데 이제 플라톤이 설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제도가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아주 분명한 차별이 있어서 지금 뭐 외국인 혐오 정도 수준에 물론 같이 외국인들 받아들이곤 했는데 뭐 투표권 같은 거 안 주고 거의 인간으로 취급 안 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자에 대한 또 차별이 다양한 이제 이런 차별들이 있던 사회다 보니까
너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똑같은 가치가 일단 아니야. 근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게 좀 플라톤은 좀 등급을 좀 매겨서 이게 진정한 가치야. 그렇죠. 이거를 좀 얘기하는 게 좀 커서 네. 물론 저도 플라톤이 말하는 가치가 되게 좋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다 하찮은 존재인가? 그것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좀 하는 면도 가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렇죠. 품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플라톤은 다르다는 것보다는 좀 틀리다는 느낌이 좀 많이 이제 플라톤은 여성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사실 없었어요. 여성을 인정해주고 이제 우생학 같은 거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우생학도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조금 인정이 되는 바가 있어. 요즘은 이제 장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사회적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장애 아이들은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플라톤이 뭐 노예를 학대하고 그런 적은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노예를 나중에 다 해방시켜줬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플라톤은 평등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 체계로 들어오면은 이제 선박의 비유, 배의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배에 선주가 있어. 선장. 그다음에 그 이렇게 배를 이렇게 운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 부류로 나눈다고 친다면은 누가 그러면 항해사가 돼야 될까? 이 물음을 던져요. 그때 플라톤은 분명히 별자리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물어보는 너 누구한테 항해를 배웠어? 네 스승님이 누구야? 바람 불 땐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식을 검증해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해사가 돼야 된다. 반면에 뭐 맨날 짐이나 나르는 사람들은 항해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언뜻 보면은 신분의 차이를 인정한 것처럼도 보여요. 근데 잘 살펴보면 신분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방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 군인들은 방어만 책임지고 정치엔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면 신분을 나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플라톤은 신분을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나라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배는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배는 소화를 시키는 일에 전담하면 되고 가슴은 용기, 머리는 생각 이 구분이 되어 있다. 기능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마다의 탁월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함이 다르긴 한데 어떤 것은 좀 더 지위적으로 높아. 이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지위와 국무총리의 지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계급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역할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개인의 어떤 신념하고 연결이 되지만 이제 플라톤의 경우에는 약간 역할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점은 이런 가치의 서열을 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먹는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먹는 가치, 그다음에 음악 듣는 가치, 뭐 보는 가치, 행하는 뭐 이런 수많은 종류의 가치들이 있을 때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취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것들 사이에 가치의 높낮이는 없어. 여자의 가치와 남자의 가치 사이에 무슨 가치의 높낮이가 있지는 않아. 둘 다 존중받아야 돼. 다원주의죠. 근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감각적인 가치는 배격해야 돼. 정신적 가치만이 중요한 가치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이라키, 가치의 서열이 있어서 우리는 낮은 가치를 버리고 높은 가치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먹는 것의 가치하고
생각하는 것의 가치 사이에 높낮이는 없어. 다른 거죠, 그냥. 그래서 현대로 보면은 가치 다원주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하이데거 아니 플라톤 입장에서 보자면은 가치의 서열화가 지지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가치라는 개념도 또 있어요. 개인 가치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웅을 얘기할 때는 공동체를 위해 자기 희생하는 거잖아요. 공유 가치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면 이디엇, 바보가 된단 말이야. 이익은 버려야 될 가치죠. 그래서 개인적 가치는 철저히 배격하고 공유 가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서열도 있고 방향도 있고. 그래서 뭐 오늘날의 플라톤의 가치론이 직접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아유, 뭐 좋은 질문입니다.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치라는 것을 값의 정도, 값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치라는 말은 값이라는 게 있고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싼 값, 비싼 값 이렇게 매길 수가 있는데 값을 매겨 나왔을 때의 정도, 이게 바로 이제 가치라는 거야. 치라는 거는 수치, 숫자로 표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값이라는 건 뭐냐면 갚는다는 말하고 같아. 만 원짜리 가져가면 만 원짜리 물건을 사잖아요. 이거 갚아주는 거. 어떤 사람이 행동을 훌륭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칭송하잖아요. 칭송받을 만하면 칭송받을 만한 값이야. 그 칭송에 값한다. 이게 바로 값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너는 이거는 맞아도 싸 그러면은 너의 행동은 지금 만든 걸로도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야. 가치라는 것은 행동에도 부여할 수 있고 어떤 존재에도 부여할 수가 있어. 있는 것 자체로 값이 높은 게 있고 어떤 행동도 값이 높낮이가 있어. 그럼 값은 매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높낮이로. 그럼 기준이 필요하죠. 눈금이라는 게 척도. 그러니까 값이라는 것은 항상 척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플라톤에게서 이러한 가치의 척도는 아까 얘기한 좋음이죠. 가장 좋음이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그냥 좋은 게 있고 덜 좋음이 있고 가장 뭐 이건 나쁜 거겠지 이때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이 상대적 개념이다 보니까 가치라고 말할 땐 이런 비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돼서 결국 최상급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 가치라는 개념에는 이런 단계, 등급이 있어서 끊임없이 낮은 단계로부터 윗단계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그 값이라는 말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이해할 때 좀 약간 어렵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좀 그거죠. 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헥헥거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 야 저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는. 내 인생 포기하란 말이야 그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가치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또 추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굳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실패해요. 나는 그냥 숙대에 들어오는 게 만족스러워.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근데 엄마가 서울대 가라고 그러면 난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난 숙대면 돼요 엄마. 내가 할 일은 이런 거면 되거든요. 난 여기서 만족하고 행복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뭐 공부라는 면에서 최고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공부의 가치는 적어도 뭐 다른 가치에서 높을 수가 있어서 결국 공부하느라고 다른 가치 다 포기하는 것보다도 공부의 가치도 이 정도 다른 가치들도 이만큼 해가지고 좀 한데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굳이 뭐 공부에 올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하나의 가치죠.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욕심을 좀 줄이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스스로 사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이런 등급이라는 것은 좀 무리한 바가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교수님, 저 우리말 풀이로 알고 싶은 어휘들이 있는데 네. 이게 아 반갑네요. 네. 알다, 알다. 깨닫다, 네. 배우다, 네. 철학하다 네. 이렇게 4개예요. 맞네. 이거를 비교 대조해 주세요. 좋아요. 일단 알다의 경우에는 이제 어원은 정확히 몰라요. 우리 한국어의 이제 그 어원이라는 거는 이제 훈민정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적힌 거, 그때 이제 사전도 많이 만들어, 풀이 같은 거. 그래가지고 한자를 우리말로 이제 새기는 작업도 훈몽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자를 우리는 이렇게 썼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알지잖아, 지. 알지. 그러니까 알다의 어원은 우리 이제 요즘 제가 알통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게 알이야. 또 달걀에 이게 알이죠. 알이라는 건 어떤 것이 이렇게 그 마치 맺혀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거, 이게 알이야. 그러면 새알도 있고 뭐 물고기 알도 있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뭉쳐 있는 건 전부 알이라는 거예요. 알의 특징은 깨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닭이 되거나 또 식물이 나무가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알이라는 것은 이런 건 이제 모양을 붙여서 한 말이고, 낱말의 뜻은 그런데 뭉치다 보니까 아프다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알다에는 알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끙끙 앓는 거. 그러니까 모름에 의해서 이제 내가 앓게 되는 거, 이게 알다야. 그러니까 모름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알미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데, 모르다라는 거는 모로 간다는 뜻이야. 모라는 거는 그런데 그 온전하다의 반대말입니다. 오라다라고 우리가 썼는데 둥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둥근 거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완전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런 건 네모난 것들은 이제 완전하지 못하죠. 이게 깎여 나갔다고 본 거야. 이게 어떤 것이 모여가지고 모서리처럼, 모서리는 여러 개가 만난 그 어리, 그 어떤 얼음, 이거를 모서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서리라는 것은 결국 뾰족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우리가 둥근 모서리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깐깐해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모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야. 알고는 있는데 온전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부분 조각조각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꿰어 맞추지 못하니까 이제 오늘날 미래학의 개념으로 쓴다면 점만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모름이야. 요거는 내가 알겠는데 저건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요까지는 내가 이해가 된 거고, 그 다음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부분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모름에 물렸어. 그래서 제가 물림거리라고 쓰잖아요. 문제를 물려가지고 벗어나면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몰라도 돼. 궁금하지 않으면 되는데 물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녀. 그래서 예지 씨가 오늘 미래가 뭐야, 진로를 어떻게 정하지 궁금하니까 묻잖아요, 그죠? 그럼 대답을 해주면, 알게 되면 물림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 그러니까 안다는 건 일종의 해방인데, 중요한 거는 이 모름에 의해서 물렸을 때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이 물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말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른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건인데 반해서 묻는다는 것은 언어적 사건인 거야. 그럼 물으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 의문사라는 게 필요해. 의문사 없이 물을 수가 없어. 이게 뭐지? 있는가? 등등. 이게 다 의문사야. 그러면 의문사를 사용할 때는 말이라는 것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제약 때문에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어. 어쨌든 이제 알이라는 것은 모름,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 애기들 이렇게 연주하는 거. 모름이 있고, 물림이 있고, 모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음이 있고, 이 물음에 대해서 뭔가 나는 끊임없이 대답을 해. 말로 대답도 말의 현상이니까. 그러면 대답을 했을 때 이 대답이 내가 알고자 하는 바, 물어진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알을 얻은 거죠. 올바른 대답이야, 이거는. 반면에 어딘가 어긋나면 또 묻게 돼. 왜 어긋나는지.
내가 또 뭘 모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 나가는 과정을 가게 되고 그것이 올바른 대답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것은 어떤 물음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다 올바른 대답을 하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난 올바른 대답을 했다고 믿는데 실제로 올바른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내가 가지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나 이제 독일어 이런 데서 이제 no나 wissen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피스테메 요런 거는 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know 같은 경우는 만난다는 뜻이야. 그럼 딱 만나면은 그게 아는 걸까요? 만남과 알면 전혀 다른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now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안다. 만났다는 거야. 맛을 봤다는 것이고 근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을 수도 있어. 오늘 비가 오나요? 비를 맞고 왔으면 네, 비 와요. 어떻게 알아요?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비는 왜 오죠?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노가 있는데 하나는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냥 뭐 경험을 한 것을 말할 수 있고 난 경험했다 정도가 되는 것이고 experience 설명하는 거죠. experience는 뚫고 지나갔다 이런 뜻이야. 겪었다. 반면에 왜 그런지를 안다 할 때 의문사가 들어갑니다. how라든지 why라든지 what이라든지 이게 들어가서 그러한 왜 그러한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그거 안다고 그래. 근데 에피스테메는 아는데 속속들이 아는 건 또 에피스테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다는 것도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났다, 경험해봤다 하는 거하고 왜 그러한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러한지를 아는 경우 그러니까 구분은 되고 있죠. 그죠? 우리말로도 똑같아 그 구분은. 그러니까 이제 알다라는 말은 어원은 정확치 않지만은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뭉치는 거고 또 앓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해방되는 벗어나는 과정이 있다. 이게 이제 알다의 중요한 특징이고 철학은 아까 잠깐 설명을 사실 아까 드렸어요.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철자는 재판관에 나중에 한번 유튜브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 깨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속이 있는 거, 알맹이와 속이 있는 거,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의 겉을 부수는 거야. 깨다. 근데 이제 깨라는 거는 겉이란 뜻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이것을 버려버리는 거, 부수는 거. 이게 깨고 닫다 그러면 달리다는 뜻이야. 다다르다. 깨가지고 어딘가 목표 지점에 다다르는 거. 이게 깨닫다야. 그러면 자 한번 껍질을 염두에 둬보세요. 껍질을 깨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속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 속을 본 거야. 너의 그 검은 속을 내가 지금 들여다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거는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는 거, 아는 거, 이 깨달음이죠. 그럼 그전에는 그게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지만은 내게는 숨겨져 있던 것이지. 또는 우리 인류 전체에게도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있었던 것이지만은 감춰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가려져 있던 것을 들추어 내가지고 그걸 새롭게 알게 됐을 때 그건 깨달음이죠. 근데 깨달았던 것도 사라질 수가 있어. 다시 감춰지면 접근이 안 돼가지고 다시 모르는 수가 있는 거죠. 사라지는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배우다. 배다는 원래 이제 배 앗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오시기 전에 배는 원래 버릇이란 뜻이야. 버릇이라는 거는 벌어진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가지가 번다. 그래서 배우다의 중요한 뜻은 번다가 아니고 어떤 걸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우다의 첫 번째 뜻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게 이제 먹물을 빨아들이는 화장지를 예를 들었어요. 이것도 되고 임신도 배는 거죠, 그죠? 배는데 이건 약간 수동적으로만 쓰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은 배움이야 그게. 그러니까 배다는 아이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기르잖아.
그건 배우다야 이거는. 아이를 배가지고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내가 여러 가지 태교를 한다든지 잘 먹고 하는 거는 배움의 과정이고, 그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다는 근본적으로는 낳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인데, 배도록 만드는 거 또는 배도록 허락해 주는 거, 이게 배움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다 배운다 할 때는 강제하는 게 아니야. 배우도록 허락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 수학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어디가 배우고 싶니 해가지고 배우고 싶은 거를 알려주는 게 배움이야. 그러니까 배움에는 강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대신 배우고 나면 배우는 자는 그걸 자기 것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겨. 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 돼버려. 배운 거는 습관이 돼버려. 버릇이 돼버려. 다시는 이제 버릴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우리가 담배 이런 것도 배우면 그냥 버릇이 되는 거, 인에 박인다 이런 것이 이제 버릇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배우다라는 것은 어떤 것 밖에 있어야 돼.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되풀이된 반복된 어떤 행동으로 버릇처럼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배움이야. 그럼 공부하는 건 알고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아, 공부는 전혀 달라. 공부는 그냥 번역어야. 우리가 쿵후라는 중국어를 그냥 번역하는 거야. 그거는 연마하다, 단련한다, 반복한다는 똑같은 동작을 일을 하듯이 망치질 계속 하잖아. 이게 공부야. 외우는 거예요? 아니, 그건 어떤 행위의 반복을 얘기해. 그러니까 꼭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learning, 뭐 study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푸시업을 500번 한다, 이것도 공부고, 물 푸는 것도 공부고, 쓰기도 공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내는 게 공부다 이 말이야. 반면에 배우다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건 아니야. 물론 이제 삽질하는 법을 배우다 그러면은 삽질을 못 하다가 선생님한테 잘 여러 번,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때는 이게 공부지. 이게 연습하는 거지, 반복하는 거, 훈련. 이건 공부고, 배움은 더 넓은 과정이야. 그 공부라고만 하면은 기계처럼 만들어 버린 거고, 배움은 내가 원해야 되잖아. 여자가 임신을 원하지 않는데 임신시킬 수가 있어요? 원해야 되거든. 그런 원하는 과정이 있고, 선별해야 되잖아. 뭘 배울까? 수학을 배울까? 뭘 배울까? 남자도 잘 선별해야 되고, 선별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의무가 있잖아. 키워야 되잖아. 잘 익혀가지고 키워가지고 목적은 낳는 거, 실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배움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더 넓은 관계에서 쓰이고 있는 말이죠. 나온 김에 가르침? 가르치다는 뭐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니야. 우리가 이제 이제 가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똥오줌. 이제 가리다. 가르치다는 이제 이쪽 저쪽을 이렇게 나누는 걸 이제 가르다라고 그래. 물살을 가르며, 그죠? 물살을 가르는 거죠. 또 이제 머리, 이렇게 긴 머리들 이렇게 가리마로 가르며, 가른다라는 갈래를 나눈다는 뜻이야. 이쪽 갈래 저쪽 갈래로 완전히 쪼개가지고 떼어놓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개의 갈래로 나누는 것은 가르다야. 그런데 가르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갈래로 나누는 법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다의 중요한 어떤 전제는 뭐냐면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다 같은 경우, 이희리기우 같은 거는 우리가 그걸 사역동사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제 뜻으로는 그 일시라는 건데요. 일시. 어떤 걸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는 거야. 번개가 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번개를 치라고 명령할 수 있어. 번개가 치면 내가 맞아야지 뭐. 응? 그러니까 가르치다도 가르도록 해주는 것이지 막 강제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알아서 한번 해보게 만들어 놀도록 해주는 거죠. 한번 갈라보게 해주고, 잘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이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배우다와 가르치다, 뭐 학습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좀 설명이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잘 이제 풀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막 앞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뭐 모르는 거 물어오면은 잘 알려주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르침이지 강제로 뭐 주입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물어주면 뭐 제가 아주 신나죠, 그죠? 현우 씨. 저는 그냥 이 책을 선택하셨는지 아. 질문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거구나 이거. 제가 이제 스티븐 핑커를 좋아하는데 우연히 지금 리베카 골드스타인이 스티븐 핑커의 부인이래. 그래가지고 어이 그 천재랑 같이 사는 부인도 얼마나 천재일까. 아니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어요 책으로.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글쓰기 실력이 대단해. 그리고 단순히 전문 철학자는 아니야. 전문 철학자는 맞는데 단순히 전문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함을 하는 철학자. 말하자면은 철학적 문제를 자기가 소화해가지고 현재에 이렇게 적용시키고 철학의 의의, 철학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문자답하면서 철학의 현대적인 어떤 이런 가능성을 계속 물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철학자라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팔아먹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장자 저거 막 하면 장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똑같아, 그죠? 우리가 플라톤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플라톤이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플라톤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플라톤을 배우는 거지. 근데 플라톤을 배울 이유가 없다면 플라톤 배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유가 먼저야. 근데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좀 내용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스스로 읽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 아주 중요한데 이거 융합적 지식인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융합 지식인이야. 문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뇌과학도 있고 인지과학도 있고 또 뭐 신경과학도 있고 신경생물학 뭐 수많은 학문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 융합 현대 21세기 뭐 T자형 하는 T자형에다가 뭐 U자형 뭐 해가지고 여러 개의 융합 인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융합 인재를 어떻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느냐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융합적인 정신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다만 학생 혼자서 읽기는 좀 어려워서 이런 걸 좀 읽혀주면 좋지 않을까. 두 가지네요. 궁금해서 일단 부인이라는데 얼마나 똑똑할까. 그리고 융합적인 지식인의 사고방식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 두 가지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